거꾸로 아흐부르. 조리스카르 위스망스 1884년 태폐주의 문학의 성경. 오프닝. 19세기 유럽을 뒤흔든 타락의 성경. 플롯이 없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범죄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주인공이 파리를 떠나 교회의 작은 집에 홀로 틀어박히는 것. 그게 이 소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19세기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수십 번 탐독했고 도리안 그레이의 영혼을 서서히 타락시킨 바로 그 노란 책의 실제 모델이 되었습니다. 1895년 오스카 와일드가 법정에 섰을 때 검사가 신문 과정에서 직접 거론한 것이 바로 이 소설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신을 부패시킨 책입니다. 1884년 프랑스. 조리스카르 위스망스의 거꾸로 아흐부르. 자연을 혐오하고 인공미를 숭배하며 감각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다 결국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는 결말이 없습니다. 구원도 해결도 탈출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인간이 세상을 혐오하면서도 세상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견딜 수 없는 역설뿐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왜 이 책인가? 태폐주의의 성경. 1884년 이 소설이 출간됐을 때 비평가들은 경악했습니다.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부도덕의 증거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프랑스 문단은 에밀 졸라를 정점으로 한 자연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 그것이 문학의 사명이었습니다. 졸라는 강력한 묘사력을 가진 극장 무대 장치의 훌륭한 화가였지만 그의 인물들은 영혼이 없고 본능과 충동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위스망스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출구 없는 문학에서 나를 해방시킨 작품이라고 그는 훗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말라르메, 베를렌, 마테르링크, 당대 최고의 상징주의 시인들이 이 소설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폴 브루제, 앙리 드 레니에도 이 소설의 세계관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홍차에 적신 마들렌 과자 한 조각이 잃어버린 기억 전체를 소환하는 방식, 그 감각의 기억을 문학으로 옮기는 방법론의 뿌리가 바로 이 소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위스망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1884년 당시 나는 신앙이 없었다. 교회에도 다니지 않았고 가톨릭 신자도 한 명 알지 못했다. 그런데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 문장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주여, 가련하니 기독교인에게 자비를. 그 문장을 쓴 것이 1884년. 8년 후인 1892년 그는 실제로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찾아 피정에 들어갑니다. 소설이 예언이 된 것입니다. 하느님은 내 영혼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설비를 파묻고 있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제2장. 데 에센트라는 인물. 생명력이 고갈된 귀족의 마지막 후에 주인공은 단 한 명입니다. 장 플로레사 데 에생트. 데 에생트 가문은 일드 프랑스와 브리 지방의 넓은 영지를 소유했던 프랑스 최고 명문 귀족 가문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이 가문의 선조들은 근육질의 용맹한 기사들이었고 사냥과 전쟁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용맹함이 초상화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수세기에 걸친 근친 결혼이 가문을 조금씩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후손, 야위고 신경질적이며 빈혈기질을 타고난 30살의 젊은이, 가늘고 창백한 얼굴, 관철처럼 차가운 파란 눈, 마치 종이처럼 투명해 보이는 마른 손. 위스망스는 그를 앙리 3세의 총신과 닮았다고 묘사합니다. 그 16세기 프랑스 궁정의 총신. 화려하지만 생기 없고 세련되었지만 허약한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침침한 방에 누워 신경쇠약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파리에서 살며 가족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사실상 홀로 자랐습니다. 예수의 기숙학교에서 성장한 그는 라틴어에는 탁월했지만
다른 과목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의 신부들은 이 아이의 독립적인 정신을 간파하고 성직이나 출세 코스에 강제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원하는 것만 공부하는 특이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귀족 자제들과 어울려봤습니다. 혐오감만 더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위선적인 무리, 경마와 도박에 빠진 무리, 은인들과 교류해봤습니다. 속물근성과 탐욕에 실망했습니다. 여성들과 연애도 해봤습니다. 모두 권태로 끝났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한 후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서 물러나 홀로 살겠다. 퇴폐의 기술을 정점까지 밀어붙이는 은둔 생활로.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철학적 선언입니다. 제3장 퐁트네의 집. 인공세계의 설계. 데생트는 파리 교회 퐁트네 오로지의 언덕에 작은 집을 삽니다. 기차역이 멀고 불편해서 마을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입지, 고독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실내 장식에 그는 수개월을 쏟아붓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단 하나, 위반적인 취향의 정반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선 색채부터. 그는 낮의 빛 아래 어떻게 보이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인공 조명 아래서만 아름답게 빛나는 색입니다. 수많은 실험 끝에 서재의 주조색으로 오렌지를 결정합니다. 왜 오렌지인가? 그의 색채 이론이 있습니다. 오렌지는 신경질적이고 허약하며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의 색이라고. 그것은 곧 자신의 색입니다. 벽은 모로코 가죽으로 장정하고 천장은 하늘색 비단으로 덮습니다. 보들레르의 시를 액자에 넣어 걸고 장서와 진귀한 꽃들로만 공간을 채웁니다. 가구는 최소한으로, 식당은 선박의 선실처럼 꾸밉니다. 수조를 통해 빛이 들어와 바닷속에 있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항구와 증기선의 여행 안내서들이 벽에 가득합니다. 실제로 여행하지 않고도 여행의 감각을 만끽하기 위한 장치. 이것이 그의 미학입니다. 조명에 늙은 하인을 두는데 그들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도록 두꺼운 펠트 슬리퍼를 신깁니다. 의사소통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신호체계를 만들어 말없이 지시합니다. 소리도, 온기도, 다른 인간의 존재도 그에게는 모두 침입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그의 핵심 철학이 선언됩니다. 자연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는 기관차를 예로 듭니다. 크램프턴 기관차. 날씬하고 황금빛에 금발처럼 빛나는 기계. 엥게르트 기관차. 거대하고 어두운, 억세고 야성적인 기계. 이 두 기계가 세상의 어떤 미인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자연보다 위대하다. 이것이 데생트의 세계관입니다. 제4장 거북이의 죽음. 인공미의 역설. 어느 날 그는 오리엔탈 카페 뒤에 움직이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정적인 아름다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살아있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는 거북이를 삽니다. 카펫과 나란히 놓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북이의 어두운 등딱지가 카펫의 빛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는 역발상을 합니다. 배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것으로 주위를 압도해야 한다. 등딱지에 금을 도금합니다. 연빛으로 변한 거북이는 카펫의 은빛을 압도하며 마치 서코트족의 황금 무구처럼 빛납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데생트는 결코 충분히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거북이를 보석상에게 보냅니다. 등딱지 전체를 보석으로 채우라는 주문과 함께 잎사귀 모양은 크리소베릴, 페리도트, 올리빈 등 녹색 보석들로, 꽃잎은 터키석, 고양이 눈석, 사파이린으로, 테두리는 히아신스, 아쿠아마린, 루비로, 살아있는 보석, 움직이는 예술작품. 이것이 완성됩니다. 거북이는 얼마 후 죽습니다. 금딱지의 보석,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아름다움의 무게가 생명을 짓눌렀습니다. 인공미의 추구가 살아있는 존재를 죽인다. 이것이 이 일화가 품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생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5장 라틴 문학과 언어의 죽음. 서재의 서가 한쪽은 전적으로 라틴 문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데센트가 사랑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황금기 라틴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베르길리우스. 그는 경멸합니다. 고대가 낳은 가장 끔찍한 지루함의 대가. 그의 목동들은 언제나 말쑥하고 언제나 상투적인 격언을 읊조립니다. 그의 인물들은 반쪽이 투명한 그림자입니다. 키케로의 장황한 운변, 카이사르의 건조한 간략함, 호라티우스의 구식 익살, 모두 그에게는 고문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페트로니우스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의 인물로 알려진 페트로니우스가 쓴 사티리콘. 이 소설은 어떤 판단도 매리지 않습니다. 어떤 도덕도 설교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일상을, 그 저속함과 화려함과 잔인함을 담담하게 날카롭게 기록합니다. 해방된 노예들의 저속한 라틴어, 외국인들의 방언, 학자들의 현학적 수사, 각자의 언어가 그대로 살아있는 탁월한 사실주의. 데센트는 1585년판 고서를 경건하게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라틴어가 그를 매혹합니다. 로마 말기, 기독교 시대의 라틴어. 정통 고전 라틴어가 분해되고 새로운 단어와 구문이 발명되는 시대. 테르툴리아누스의 압축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산문, 아플레이우스의 이국적인 아프리카 라틴어. 그 부패한 언어가 그에게는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그의 언어 철학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원성기의 완벽함보다 쇠퇴기의 발효가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향기를 낸다. 포도즙이 발효되어 포도주가 되고 다시 시간이 지나 식초로 변할 때 그 신맛이 오히려 더 복잡한 풍미를 담는 것처럼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흔족의 침략이 유럽을 뒤덮을 때 라틴어는 수도원의 담 안에서 간신히 숨을 붙들었습니다. 그 벼랑 끝의 언어가 그에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6장 꽃과 회화. 질병처럼 아름다운 것들. 데센트는 온실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하는 식물들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공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진짜 꽃보다 가짜 꽃처럼 생긴 꽃을 원합니다. 칸나, 열대아름, 안스리움. 이것들은 왁스로 만든 것 같고 페인트 칠한 것 같고 피부 질환처럼 얼룩덜룩합니다. 가스테리아는 육질의 잎이 살아있는 내장처럼 불쾌합니다. 에키놉시스 선인자는 손에 들면 몸을 찌를 것 같습니다. 데센트는 이 식물들을 보며 열광합니다. 이 식물들은 매독처럼 생겼다. 이 자색 반점들, 이 낯빛 변색들. 자연이 쥐병을 모방한 것인지 쥐병이 자연을 모방한 것인지 그는 더 이상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가 집에 걸어두는 화가는 2명입니다. 귀스타브 모로, 그리고 오딜롱 르동. 모로의 살로메, 연장. 헤로드 왕 앞에서 춤추는 살로메. 세례 요한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살로메. 데센트는 이 그림 앞에 멈춰섭니다. 거의 종교적인 숭배에 가깝습니다. 살로메는 그에게 태폐의 여신, 영원한 욕망의 상징, 모든 악의 여신입니다. 오로의 그림 속 살로메는 황금과 보석과 마법 속에 서 있습니다. 인류가 상상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가장 인공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르동, 그의 목탄 소묘들은 악몽 그 자체입니다. 거미 위에 인간의 얼굴이 올려진 그림, 외눈의 기구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그림, 꽃으로 된 두개골. 데센트는 이것들을 질병과 꿈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핀 꽃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움은 쾌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아름다움은 불쾌하고 기이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제7장 향기의 오케스트라. 감각이 언어가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방 안에 프랑지파니 향기가 가득합니다. 꽃도 없고 향수병도 없는데 환각입니다. 신경계가 스스로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데센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역치료법을 쓰기로 합니다. 진짜 향기로 가짜 향기를 이기겠다. 화장실로 가서 향수 컬렉션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향기는 언어입니다. 향기에는 문체가 있고 시대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루이 13세 시대의 향기는 무게감 있는 17세기 웅변처럼 무겁고 오래되었습니다. 오리스, 머스크, 시벳, 용연향, 이것들이 어우러지면 마치 장엄한 바로크 재단화 같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향기는 동양과 이국을 흉내내며 화려합니다. 울라탱, 캐시미어의 식물들, 포르투갈 오렌지, 이것들은 19세기 회화처럼 풍성하고 감상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 중국을 모방한 절제된 향기들이 유행합니다. 냄새로 된 이국 취향, 패티시즘. 그는 향기로 전경을 그립니다. 메도우 플라워 에센스로 들판을 만들고 라일락과 린덴으로 숲을 심고 동양의 향신료로 공장의 굴뚝 연기를 피워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의 들판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보들레르의 시처럼 마지막 행이 첫 행을 반영하는 구조로 향기의 시, 후각의 소나타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 실험이 지나치게 과도해집니다. 그는 기절합니다. 하인이 달려와 의사를 부릅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닐 것이고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몸이 조금씩 항의하고 있습니다. 제8장 런던에 가지 않다. 현실보다 꿈이 우월하다. 신경증이 악화됩니다. 불면, 환각, 편두통, 식은땀, 격리된 삶에 대한 고독이 갑자기 견딜 수 없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쳤는데 이번에는 그 도망 속에서 또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는 런던으로 여행을 결심합니다. 파리까지 마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잠시 들른 곳이 런던식 산술집입니다. 뚝배기 수프, 훈제 헤더, 로스트 비프, 에일 맥주, 포터 맥주. 주위에는 창백한 성직자들, 붉은 뺨의 영국 여인들, 긴 사이드번을 기른 영국 신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영어 대화가 들려옵니다. 런던의 안내서를 펼칩니다. 디킨스의 소설에서 읽었던 장면들이 눈앞에 겹쳐집니다. 그때 갑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자신은 이미 런던에 있습니다. 음식의 냄새, 주변 사람들의 영어, 책들을 통해 수년간 쌓아온 런던의 이미지들, 실제로 기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런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간다면 런던의 어딘가에서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상상을 배신합니다. 기차,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실보다 꿈이 우월하다. 이것이 그의 여행 철학의 완성입니다. 실제 네덜란드 여행에서 얻은 실망의 경험도 이것을 확인해줬습니다. 렘브란트와 테니에르스의 그림으로 상상한 네덜란드는 아름다웠지만 실제로 간 네덜란드는 그 이미지를 산산이 박살냈습니다. 이제 그는 여행하지 않습니다. 꿈꿉니다. 제9장 악몽. 자연의 복수. 봄이 되자 그는 꽃들을 사러 파리에 다녀옵니다. 돌아와서 온실 식물들 속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악몽이 찾아옵니다. 숲속 오솔길. 데생트는 불도그 얼굴의 기묘한 여인과 걷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여인입니다. 갑자기 말을 탄 형상이 나타납니다. 성별을 알 수 없습니다. 피부는 초록색입니다. 눈은 차갑고 밝은 파란색. 뺨에는 종기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대매독의 형상입니다. 역사가 낳은 공포의 이미지. 육체를 파괴하는 질병의 의인화. 데생트는 공황 상태로 도망칩니다. 또 다른 꿈이 찾아옵니다. 창백하고 누드인 여자가 그를 유혹합니다. 초록색 실크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 매독의 반점들이 서서히 번져갑니다. 그리고 데생트가 사랑했던 열대 식물들이 그녀의 몸에서 피어오릅니다. 아모르포팔루스, 니둘라리움. 병적이고 아름다운 꽃들이 인간의 살에서 자라납니다. 식물과 병, 성과 죽음, 아름다움과 부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뒤엉키는 악몽. 이 꿈들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데생트는 자연을 배제하려 했습니다. 인공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제될수록 자연은 더 음침한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꿈속에서
몸속에서 악몽의 이미지로 인공미를 추구하는 자의 무의식 속에는 언제나 자연의 공포가 잠들어 있습니다. 제10장 문학 취향 보들레르, 포, 베를렌, 말라르메. 대생태의 장소는 단순한 수집품이 아닙니다. 그는 일반 책방에서 책을 사지 않습니다. 특별한 종이에 특별한 잉크로 인쇄한 한정판을 주문 제작합니다. 책의 내용만큼이나 종이의 질감, 활자의 무게, 표지를 덮는 가죽의 냄새가 독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취향은 명확합니다. 보들레르, 유일한 진정한 스승. 인류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영혼의 내부를 그 병적인 상태까지 파고든 작가. 악의 꽃은 대에생트의 성경입니다. 보들레르는 아름다움이 선한 것에만 있다는 낭만주의 환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죄악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부패 속에도 우아함이 있다. 이것이 보들레르가 문학에 남긴 가장 위험한 유산입니다. 에드가 포 보들레르의 영어권 쌍둥이.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보들레르가 타락한 감정을 그린다면 포는 의지의 마비를 해부합니다. 공포가 어떻게 이성을 온전히 보존한 채 의지만을 마비시키는가? 어셔가의 몰락에서 우리는 정확히 이것을 목격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습니다. 포의 여성 주인공들 모렐라, 리제이아은 몸이 없습니다. 학식과 정신만 있습니다. 대생트는 이 비육체적 성애에서 자신의 이상을 발견합니다. 폴 베를렌. 대생트는 그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명확한 선이 아니라 뉘앙스, 색채가 아니라 그 사이의 어두움. 베를렌의 시는 반쪽은 말해지고 반쪽은 침묵 속에 남아있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반쪽이 말해진 반쪽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이것이 상징주의 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스테판 말라르메, 대생트가 가장 사랑하는 현존 시인. 말라르메의 시는 언어를 압축해서 1점으로 만듭니다. 비유와 은유를 층층이 쌓는 대신 단 하나의 단어로 모든 감각과 의미를 동시에 환기시킵니다. 에로디아드 살로메의 독백, 목신의 오후, 꿈과 현실의 경계. 이 두 작품이 그의 서재에 특별 제본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생트에게 말라르메의 시는 문학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점이자 가장 희박한 공기 속에 피어난 꽃입니다. 제11장 파리로의 귀환. 무너지는 몸, 무너지는 체계. 신경증은 더 이상 신경증이 아닙니다. 몸이 거부합니다. 음식을 삼킬 수 없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영양, 관장으로만 겨우 생존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생트는 이 상황에서 이상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인공 영양으로 살아간다는 것, 입으로 먹는 대신 몸에 직접 주입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추구해온 인공미의 극단이 아닌가 하고. 그러나 의사는 냉정합니다. 선고를 내립니다. 파리로 돌아가라. 사교 생활을 시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신경 붕괴다. 대생트는 경악합니다. 파리? 사교? 그 소음과 속물근성과 탐욕의 도시로? 말라르메를 이해하고 베를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10명이나 있겠는가? 그런 세계와 어떻게 공존하라는 말인가? 종교에서 피난처를 찾아볼까 생각합니다. 그는 중세교회의 그레고리오 성가를 사랑합니다. 그 무겁고 집단적인 소리가 로마네스크 성당의 돌과 하나가 되는 방식. 그러나 신앙이 오지 않습니다. 지성이 끊임없이 신앙의 기반을 허뭅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의 빵이 대부분 감자 녹말로 만들어진다는 신학 논문을 읽습니다. 가짜 밀가루로 만든 성체에는 하느님이 임할 수 없다. 가톨릭의 신성마저도 상업화에 더럽혀졌습니다. 짐을 꾸리는 동안 그의 마지막 성찰이 터져나옵니다. 귀족 계급은 이미 죽었습니다. 도박과 술, 여자에 빠져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성직 계급은 이윤을 위해 온갖 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부르주아즈는 그 모든 것 위에 올라서 더 파렴치하고 더 편협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이 부르주아지의 취향에 굴복했고 문학은 납작하고
도덕적이고 졸렬해졌습니다. 파리는 돈과 어리석음의 신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무너져라 사회여. 죽어라 늙은 세상이여. 책상저들이 마차에 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주여, 의심하는 이 기독교인에게, 믿고 싶으나 믿지 못하는 이 불신자에게 위로의 불빛이 더 이상 비추지 않는 밤속에 홀로 인생의 배를 타고 떠나는 이 갤리선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소설은 이 절규로 끝납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해결도 없습니다. 탈출도 없습니다. 오직 현실로의 강제 귀환.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세계 속으로. 크로싱.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없던 남자. 거꾸로를 단순한 태폐주의 소설로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소설은 탄미주의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내부에서 자라나는 자기 파괴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을 배제하려 할수록 자연은 악몽으로 돌아옵니다. 감각을 극단까지 밀어붙일수록 몸은 무너집니다. 인공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축할수록 공허는 깊어집니다. 대생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취향, 지성, 재산, 고독, 예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평가 바르베 도르비이는 이 소설이 출간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설을 쓴 후 작가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원총 입에 물거나 십자가 발치에 엎드리거나. 위스만스는 십자가를 택했습니다. 감각의 극단에서 신을 발견했다. 이 역설이 1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소설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대에생트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도 공허한 사람, 세상을 경멸하면서도 세상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 1884년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에서 또 뵙겠습니다.